이제 이 단어가 진짜 자다가도 자동 재생되는 순간 99%까지만 설치되었던 여러분 잠재의식의 그 소프트웨어가 100%로 딱 설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올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있죠. 부단히 하라, 피보다 생각이 흐르게 하라, 먼지 같은 성공. 오늘은 여러분만의 인생 한 단어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울러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규모의 부를 창출하는 사고방식의 전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에번 카마이클의 한 단어의 힘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한 단어가 내 사업에, 내 직업에, 혹은 내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이야기했고,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자를 기다렸습니다. 저자는 이 강연 딱 하나로 불과 1시간 만에 무명에서 초특급 스타가 된 거죠.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방향에 명확성이 생기면 다른 것은 그냥 다 알아서 풀린다. 내 인생을 아우르고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언제든 꺼내서 마음으로 외치고 이 단어 하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어떤 인생보다 특별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 한 단어의 힘은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에서 나오죠. 이를테면 우리 채널을 이끄는 단어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낯간지러워하는 기타 의미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 단어에 이런 해석들을 붙여서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해요. 원하는 것을 이룸, 삶의 육하원칙을 내 손으로 정함, 진짜 자유, 설레는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것. 제가 편의상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의 키워드를 사용할 뿐 여기에 담긴 저와 여러분의 해석은 훨씬 다양하고 깊습니다. 그냥 포장을 이 단어로 한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내 가치관과 방향, 모든 목표를 아우르는 한 단어를 찾아서요,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이거 딱 하나 기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저택 초대석에 처음으로 나와주셨던 우리 구독자님의 한 단어는 기본이었죠. 정말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본인 인생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단어와 문장을 품고 삽니다. 그들은 이걸로 방향을 찾고요, 아무리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걸 바꿔낼 힘을 이 단어에서 찾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단어 하나 마음에 품고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등대 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단순함에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일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뚜렷한 목적이 튀어나오고 해야 할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추진력이라는 걸 얻어요. 마치 분산되었던 빛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아주 강렬한 힘으로 금속까지 녹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뒤에서 이런 사례들을 다 말씀드릴 건데요, 자신의 단어를 찾은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이 단어에 걸맞는 선택을 해내가며 다소 쉽게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온 인생을 다 바쳐 정말 영혼을 내어줄 그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난 내 단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늘 나의 생각을 묻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 내 잠재의식 저 밑에서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내 영향력은, 위대함은, 그래서 내 잠재력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으며 살아왔거든요. 뻔하지만 남들이 아무 말 없이 따르는 그 길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왔잖아요. 나를 정의하는 단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이 바로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정말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쉬워요. 뻔하게 사는 건 정말 쉬워요. 이걸 끝내려면요, 우선 내 안의 위대함부터 내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한 단어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 단어로 정의돼요. 핵심은 이 단어가 나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돈 버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언가 파는 데 씁니다.
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결국 몸담은 그 회사는 무언가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존재하죠. 우리는 선택받고 누군가를 행동하게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3가지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1. 기능 장사, 2. 편익 장사, 3. 본질 장사입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너무 장사라는 단어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을 사는 태도 전반에 적용해서 이 개념을 들어주세요. 1. 기능 장사.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흔히 접근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앞세우죠. 이 개념을 적용한 사람은 상품과 서비스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 이불은 200수 원단을 사용합니다. 이 차의 연비는 리터당 14.5km입니다. 이 전구의 수명은 10년입니다. 이 편익 장사. 대부분 기능 장사로 시작한 사업체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기능이 아니라 편익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예컨대 드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판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시어도어 레빗이 한 유명한 말이죠.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능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편익을 강조하면 어떤 문구를 쓸까요? 이 이불은 포근해서 잠이 잘 옵니다. 이 차를 사면 기름을 자주 안 채워도 돼서 연료비와 시간을 아낍니다. 앞으로 전구를 바꿀 일이 없을 겁니다. 결국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의 사고방식은요 99%가 기능과 편익에 다 쏠려 있어요. 저자는 이 방식이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3. 본질 장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질 장사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 느낌, 세계관 이걸 총망라해서 꾹꾹 눌러 담은 그 단어가 본질입니다. 다시 드릴과 구멍 예시를 가져와 볼까요?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드릴도 아니고 구멍도 아닙니다. 구멍을 낸 다음에 벽에 설치할 선반이죠.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선반을 설치하고 여기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겠죠. 예쁜 화분들을 나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죠. 이 선반을 설치한 사람은 만족감이라는 걸 얻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이 곧 우리가 찾아야 할 단어이고 이 느낌을 건드리는 게 본질 장사인 겁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감동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3번 본질 장사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무언가를 팔 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필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핵심은요. 여러분과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의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와 어울리는 표정과 에너지, 태도 이걸로 여러분을 어필해야죠. 여러분 돈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 될수록 기능과 편익에만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안 벌리는 이상한 수렁에 빠집니다. 저자는 본질, 즉 단어가 먼저고 돈은 그 뒤에 따라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어렵죠.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숫자 자체에 끌리기 때문에 눈앞에 숫자에 눈이 결국 가고 매몰됩니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추상적인 거는요. 우리 뇌에서 사실 처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늘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저 디자인이 이쁘다, 왠지 모르게 끌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결국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요. 애플만의 추상적인 단어, 본질, 사람들을 끌리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계들이 나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뒤에도 지금처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요. 아마도 애플의 모든 구성원이
회사를 이끄는 이 단어를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잡스가 직접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1순위로 고수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애플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한 단어를 영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매킨토시는 컴퓨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누군가 표현하기도 했고요. 책에는 꽤 흥미로운 꽃집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꽃집 주변에는 2-3개의 꽃집이 더 있어요. 이 꽃집의 플로리스트는 고민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저자에게 물어요. 저자는 이 플로리스트가 왜 꽃집을 하고 싶었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몇 시간가량을 두고 계속 캐물어요. 그렇게 찾아낸 단어는요, 평온이었습니다. 꽃과 있을 때 평온하고 편안한 느낌이 좋은데 이걸 사람들한테 주고 싶대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이 꽃집에 들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꽃집 사장님은요, 자신만의 단어를 찾자마자 매장에 꽃을 곁들인 카페로 바꿉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평온하고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애썼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말을 해서 혹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그 단어를 고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태도를 바로 자신의 단어에 맞췄습니다. 단순히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표정이나 서비스 하나에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간 거죠.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걸 해서 나라는 사람한테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지 고민하시고요. 일단 실행을 해보십시오. 저자는 사실 처음에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는데요.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이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망가졌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 다시 물은 거죠. 대답은요, 다시 사업으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다시 박차고 오를 추진력을 찾아야 했죠. 그는 진심으로 자신과 같은 창업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자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닥을 친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해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조언을 얻어가면서 어떤 것으로 사람의 추진력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진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믿는다 라는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추상적이죠. 아마도 그의 믿는다 속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처럼 정말 많은 해석이 들어가 있겠죠. 그는 자신이 일하는 이유와 사업의 방향을 믿는다 하나로 설명하면서 영업을 해나갔어요. 본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어요. 그는 결국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존슨앤존슨 이런 거물들과도 계약을 맺으면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고객을 확보했고요. 네, 여러분, 성공에는 단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따라갔을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 단어가 대단히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걸 읊조릴 때 힘을 얻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방향성을 잡아주면 그만이죠. 남들이 다 쓰는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석은 내 몫이니까요. 내가 누구든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든 나를 설명하는 내 단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모두 자신의 그 단어를 뭔가 구체적인 것들로 바꿔서 단서를 남겼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맛나게 하는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붙이고 그에 맞는 선택을 거침없이 해가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6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영상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밤을 새서 지루한 부분 하나 없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 영상도 안 본 채로 영상 길이가 애매해서 별론데 사람들 관심을 끌려면 요즘은 길이가 짧아야 돼. 길이를 좀 더 줄여봐 라고 하네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과거에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도 안 본 사람,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말을 듣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내 단어가 없으니까 내 노력 그리고 진심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말에 막 휘둘려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살려면 여러분의 단어를 찾아서요. 그 단어가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때 대충 구색 맞춰서 따라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사실은 이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요. 모든 일에 진심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진짜 자다가도 자동 재생되는 순간 99%까지만 설치되었던 여러분 잠재의식의 그 소프트웨어가 100%로 딱 설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 여러분 신념, 그거 하나 마음에 딱 두면요. 다른 것들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네, 오늘 대저택 서재에서는요. 몇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저의 인생책이죠.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읽혀요. 뭐 이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그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잘 읽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뭐 아무리 많고 깊어도요.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열망, 이게 없으면 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좀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도대체 부자, 자산가, 결국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내 자녀가 돈 걱정하면서 사는 삶 말고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포인트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책을 풀어가는 인물이죠. 바로 정원사의 시점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겨있는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보기에 좋았다. 정원사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인생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친구들은 늘 그에게 천천히 가라, 마음 편히 여가라도 누려라 라며 정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쓸데없는 재촉을 했다. 친구들은 늘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정원사는 말했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실제로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공은 추구하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 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원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원사는 그저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생각으로 자기 일생을 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정신적인 우위를. 정원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니 그의 성공은 목표에 걸맞는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정신이 가져온 결과물,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원사는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 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팔에 책을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 다니며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을 하나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이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생 열심히 살며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이것이 진정 중요한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치른 대가에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이것을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일과 자유, 그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성장,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이렇게 삶을 읽어온 과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소년원으로, 고아원으로 속썩이며 일 안 하는 친구 아들을 만나며 현실에 지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이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숨막힐 듯한 여름, 정원사의 친구 아들 A가 안락 의자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 32, 최근 실직과 이혼을 겪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A는 정원사를 보자 말했다.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땀투성이시네요. 이런 걸 고된 노동이라고 하지. 정원사가 재치 있게 응수했다. 저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걸 하기가 어렵네요. 이력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 고용을 안 해요. 몇 년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되고 지루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선택해서 또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원사는 의문이 들었다. 자네 생각에 고되고 지루한 일이 무엇이길래? A는 곧바로 답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죠. 단조롭고 거친 일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겠군. 슬픈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정원 일이 제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도무지 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정원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먹고 사는 일, 그 더 깊은 곳에 노동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부를 차지한다. 노동은 본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니까. 만약 자네가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텐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큼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걸세.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A는 웃음을 터뜨렸다. 흑투성이 정원사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엄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A는 이후 정원을 나름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 주가 지났다. 단 일주일 만에 정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원사는 말했다. 지저분한 뒷뜰이 확실히 좋아졌군. 자네 손톱 밑에 낀 흙 어떤가?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이 일이 막 싫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요.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거쳐야만 하는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든가, 순간순간의 유의를 찾아 자기 삶에서 자주 이탈한 끝에 평생 평범한 삶을 살다 결국 후회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저는 에어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존에 벌던 월급의 2배를 벌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엔지니어 일을 구하는 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지? 정원을 가꾸는 그 40시간의 노동시간, 그 이외에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데 그 시간을 직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지금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계속
머리에 있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정원사는 A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괜찮았다. 정원 일을 하며 부모에게 돈을 받을지언정 우정을 즐기고 적당한 여유를 부리며 살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의 조용한 속삭임을 느끼고 있었다. 안락의 덫에 걸려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 아울러 쓸데없는 잡음들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언젠가 후회해. 자네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만 하느라 영혼이 주는 불만족,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그 지시를 애써 무시하고 있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자네가 가볍게 말하는 그 비관,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걸세. 이 힘은 삶을 만개하도록 도와주지만 끝없이 끌어내리기도 하지. 말로 하는 무형의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잠재력이라는 미지의 힘에 의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다간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32살에 이혼했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집도 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지만 전 이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요. 심지어 더는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릴 땐 이 나이쯤이면 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넨 아직 올라가는 중이지 않은가? 글쎄요. 8년 후면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는걸요. 부를 이루는 데엔 계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계절이란 건 특정한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잖아. 0세부터 30세까지는 경제적 안정기로 인생의 1막이라 부르지. 이 1막에서는 살아남는 걸 배우는 일들로 이루어진다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닌 돈에 대한 관점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시작한다네. 그렇게 지출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 안정성을 하락시킨다는 것도 배우고 은행, 신용, 비용에 대해 배우지.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지. 가장 긍정적인 기간, 바로 봄이라네. 하지만 3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만만찮은 것이 되지. 마침내 삶의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2막으로 넘어가는 거야. 인생 2막, 30세부터 60세로 경제적 축적기라 부르네. 2막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져. 이때 우리는 청춘의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안정적인 인생을 바라고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돈을 벌길 바라게 되지. 경제적 주기로 여름을 의미해. 여름은 어른으로 더 성숙해가는 계절, 가장 활발한 계절이기도 하지. 이때 사람은 경제적 목표를 세워야 해. 그 목표를 어떻게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돈벌이에 대한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만큼 많은 비용도 발생하지. 이때 가족을 꾸리고 부양의 의무를 지니까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시기에 계산해야 할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불리느냐. 이게 관건이야. 경제적 주기로 치면 32이란 나이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계절을 지나서 돈이 모이는 계절로 진입하는 때야. 난 진심으로 자네 인생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돼. 자넨 지금 부의 계절 중 여름을 맞은 거야. 여기서 만약 영혼이 이끄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남들처럼 시끄러운 잡음에 휘둘려서 자기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 왜냐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씨앗을 다시 뿌리는 봄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정신을 차리게. 자기 삶에서 이탈하지 마. 그런 나를 더 늘리지 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자기 삶을 꼭 붙잡고 살다 보면 마침내 이 나를 맞이하지. 인생 제3막 60세부터 90세로 경제적 독립기라는 게 찾아온다네. 이 시기는 가을의 수확인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더 불리기도 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겠지. 이 가을의 생활 방식은 그동안 모아둔 부의 양에 기반하네. 만약 모으지 못했다면 계속 돈벌이를 해야겠지. 그러니 서두르지 말게. 자연의 비밀은 인내라고 하지 않나. 성급하게 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네. 자기 삶을 붙잡는 인내심이란 걸 잘 키워낼수록 자연 만물은 곧장 거침없이 자라지. 큰 나무도 결국 작은 나무가 서서히 자란 것처럼 경제적인 생애 주기는 계절들에 맞추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펼쳐지니까. A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지금 인생 1, 2, 3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순리에 맞게 부를 이룬 정원사가 말해주니 마음으로 와 닿은 것이다. 아저씨, 그럼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신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일일세. 일단 방향을 잡아야겠지. 정원사는 늘 지니고 다니는 수첩에 4개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써내려갔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 언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니까. 가장 먼저 수요가 있는 일을 하게, 그리고 거기서 희소성을 제공하는 거야.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그 다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게. A는 막막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힘든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 그냥 기존대로 살면 안 되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해. 성공이란 건 단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 수입을 왜 증가시키고 싶은지, 지금 내가 왜 더 많은 수입을 내려고 애써야 하는지, 왜 속편하게 돈 쓰고 사는 걸 멈춰야 하고 대신에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해. 이걸 목적이라고 하지. 또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A를 보며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육체, 정신, 양쪽 모두의 관성이 있네. 움직이는 육체는 움직이는 상태로 있으려 하고 쉬고 있는 육체는 수많은 핑계를 생각해내지. 할 수 없다는 정신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또 어떻게든 해내는 정신을 만들어내. 사실 살면서 편안한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저항은 성장하려는 목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데 끌리는 열망, 이 저항들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는가가 결국 인생을 바꾸지. 언제나 시급한 일, 단순한 생각이 자네의 주의를 끌 거야.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게 되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못 나가게 저를 막고 있는 이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지. 그러니 자네는 앞서 말한 4가지 항목에 들어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는 정원 일을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일이 뭔지 찾는 데만 정신을 쏟으면 될 걸세. 매일 자네에게 가장 달갑지 않은 작업을 처음으로 해버리는 거야.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일과 시작 전에 개구리를 먹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귀찮고 두렵게 여기는 자네의 정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낼 걸세. 그래서 결국 시작이 절반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을 해보게. 사람은 항상 육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거든.
그걸 실제로 해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게 될 거야. 매일 자네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더 잘 되게 운동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한 노력은 언제나 피어오르는 걱정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피로를 활기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아마 자네가 노력을 기울이고도 꽤 오랫동안은 자네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거야.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건 자네 자신뿐일세. 나도 내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자네가 할 그 일을 해내게. 정신적 에너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지친 상태에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돼. 그러니 자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를 다듬게.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 이 신뢰를 만드는 건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해내는 것, 바로 몸을 돌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자네가 자존감이 낮은 건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뿐인 거야. 자기 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똑같아.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 나를 돌보는 것도 다른 기술 배우는 것과 똑같이 그저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시키면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 자네가 정복해야 하는 건 인생도 산도 아니야. 오로지 자기 자신일 뿐. 그렇게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이 밝아왔다.